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기름값 이야기입니다. 올릴 때는 로켓이고 내려올 때는 깃털이다. 즉 올릴 때는 총알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깃털이 땅에 떨어질 때 좌우로 움직이면서 슬슬 내려오죠. 국제 유가가 50% 내릴 때 휘발유 가격이 28%밖에 안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한국의 3분의 1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리터당에요. 미국에 뭐 리터를 안 쓰지만 리터당 우리나라 지금 얼마입니까? 1,400원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리터당 한 500원 이상밖에 안 하겠죠. 그런데도 미국의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에 불만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국제 유가가 대폭 내렸는데 이 휘발유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운전자들이 최소 10억 달러, 1조 1,400억이죠. 400억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배럴당 정제 마진도요. 11.81달러에서 14.38달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높아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유업계가 미국에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이익이 91%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정유업체들이 카르텔을 가지고 정부하고 유착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사실 뭐 기름값 가지고 너가 왜 이마 국제 가격 떨어졌는데 이 소비자 가격 안 낮추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소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지 하고 그냥 가끔 언론 보도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짓을 하는데요. 이게 담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합이 아니면 이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요.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면 새로운 막 정유업체들이 다 들어오면요. 비싸게 파는 놈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럼 망하죠. 근데 미국도 보면 이 정유업체가 카르텔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이 경제에서 기득권을 대기업을 좀 비판을 하면요. 황장수는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한다 이러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름값 부분에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담합하는 놈들이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놈이기 때문에 퇴출을 시켜야 되고 이놈들이 진입장벽을 쌓아가지고 새로운 정유업체들이 못 들어게 하는 걸 갖다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자유시장 경제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 자유주의를 존중하고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자본주의를 존중한다면 이 기름값 갖고 장난치는 거 한국의 기름값 뿐입니까? 통신요금부터 시작해서 보험료부터 한국의 모든 게 담합시장 아닙니까? 대기업들 대여섯 개 과점들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 아닙니까? 담합하지 마. 담합에 과징금 세게 미겨. 담합에 과징금 미기는 것도 또 담합하면 리니언시라고. 그것도 또 세게 더 미겨. 이러면서 이 새로운 시장의 진입 장벽들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한국에요. 정유업체의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는 얼마 전에 국민 뭐 석유회사 한다는 회사들 그분들 망한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가 뭔가 하면 자유경쟁을 이론적으로는 필요할 때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에 대해서 뭐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TPP 협정 문안 12개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안을 우리가 빨리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이 협정 문안을 가지고 지금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안 돼서 우리는 아직 입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때 대비해서 이익이 어디서 나고 손해가 어디서 나고 뭘 조심하고 앞으로 협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12개국을 다 상대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협정에 대해서 발표한 대략적인 개요 빼놓고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만은 상대가 만만찮게 나올 건데 우리가 후발주자 아닙니까? 뜰 때 같이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후발주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돌파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는 협정문의 세세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신임 하원 의장이 협정문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이 전문이 공개될 거라서 우리는 이걸 구하려면 11월 뭐 하순 정도나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이는데요. 뉴질랜드가 제일 뭐 빨리 공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빨리 이걸 구해가지고 관련 업계의 공감대와 국민의 공감대를 구하면서 정부가 이번에는 치밀하게
TPP에 뒤늦게지만은 재빨리 가입하는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대우조선에 지금 지원안이 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5조 3천억의 손실을 내는 대우조선에요. 정부가 아마 이 대우조선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조 2천억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1조 원과 신규 대출 3조 2천억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4조 2천억의 지원을 갖다가 신규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2조 6천억을 지원하면서 자본 확충에 2조 원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2조 원을 유상 증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 조 단위가 유행인데요. STX도 구조 조정을 한답니다. 근데 STX도 이미 4조 5천억을 2017년까지 채권 단위 들이부었기로 했고 거의 다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 2013년부터 그랬는데요.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우조선도 지금 정부가 4조 이상을 털어부어야 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데 STX라는 또 다른 골칫 덩어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돈을 불려면 이게 회생 가능성이 있냐고 실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될 건데 결론 또 그래 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돈을 몇 조 부을 건데요. 자, 이런 회사들에 끝도 없이 돈이 물려 들어가면서 그 돈은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냥 거기에 근로자들 명예퇴직금 대신 지급하고요. 회사 문 닫아야 될 거는 닫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한번 빌려준 돈이 아까워서 또 되살려가지고 돈 떼인 거 다 만회할 거라고. 이거는 뭐예요? 도박해가 돈 좀 잃은 사람이 잃은 돈이 아까워 빌려가 또 도박하다가 그야말로 패가망신해서 깡통 차는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조선사들 문제예요. 정부는 과감하게 눈 감고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약 처방을 하시는 분들, 의사들이 어떤 약을 처방해주면 여러 가지 종류의 비슷한 약들이 많은데 왜 저 약을 처방할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을 겁니다. 저도 신장 이식을 해가지고 매일 약을 여러 가지 종류를 먹어야 되는데 왜 이 약일까? 이 약은 좀 비싼데 왜 이 약을 계속 줄까? 비슷한 성능의 싼 약도 많은데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가끔씩은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하고 관련돼 있죠. 비싼 약을 처방해주고 그 처방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의료보험 처리도 되니까 약국에 병원에 가서 처방하는 소비자들, 즉 환자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갑다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이 구멍이 나고 또 솔직히 환자들도 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병원과 의사와 제약업체 간의 리베이트가 굉장히 작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요, 정부가 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제약업체 39개를 복지부를 통해서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보험 지불을 해주지 않습니까? 통보했지만은 10개 제약업체에 대해서 약제 상한 금액을 조정했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낮추는 거 이런 것만 약값을 했지 나머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다. 29개 제약업체 347개 품목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 금액에 대해서 약국이 리베이트를 해가지고 비싸게 바꾸는 이런 부분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약했어요. 여기에 누가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 한번 걸리면요, 그놈의 약값을 밑으로 확 깎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 줬다가 걸린 회사는 문을 닫게 만들거나 그 약품은 못 팔게 만들어버려야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부 한통속으로 돌아가는지요. 그냥 한 번씩 그냥 땜박질하고 다 넘어갑니다. 이래가 근본적으로요,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의료보험료 눈먼 돈이다. 제약업체하고 병원하고 의사하고 나눠먹자. 이겁니까?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 대학교 다닐 때 족보 기억나십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교수들이 보면 대부분 뭐 십몇 년째 같은 문제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출제한 시험 문제 리스트를 구하면 이번 시험은 A 받는다. 그래서 그거 구하려고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구하려고들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구하면 사이좋게 나누어서 서로 봤습니다. 한 명이 구해오면 친한 친구들끼리. 근데 요즘은 이거를 사고 판답니다. 그래서 뭐 한 4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하는 모양이에요. 전공 3학점짜리는 A 플러스 보장해가 40만 원.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요,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안 보여주고, 보여줄 때는 돈을 받고 판다. 정말 진짜 요즘 대학생들 문제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한들 사회에 나오면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습니까? 뭐 약간의 탈법을 저지르려면 그건 서로 간에 상부상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수십 년째 같은 문제를 내는 교수들이 아직도 대학에 많다입니다. 아니 대학 교수하면서요, 시험 문제 출제하기 귀찮아가지고 한 8, 90%는 같은 거 내고 한 1, 20%만 바꾸는 살짝살짝, 이런 교수들이 수두룩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A 플러스 족보 구한 놈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라든지 뭐 소수의 서클들이 이 족보를 갖다가 구해갖고 대대로 물리주고 팔고 이런 식으로요, 족보 투자를 대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건 진짜 염량세태, 기가 찬 세태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요, 대학 당국이 족보 출제하는 교수, 즉 제가 볼 때 한 30% 정도는 족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70%는 바꿔야죠. 시험 문제를 족보 출제하는 대학 교수는 해직시켜야 됩니다. 그 교수가 아니에요, 건달이지.